3페이지 보시면 행정조직의 체계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체계. 뭐 대통령부터 쭉 시장군구청장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행정조직의 체계를 좀 속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법률 관계 주체가 되겠는데,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그리고 이 국가로부터 권력을 전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지요. 그죠? 그럼 광역자치단체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특별시가 있죠. 서울이죠. 그 다음에 특별시는 이제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있네요. 광역시는 6개가 있죠. 6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인천 이렇게 6개의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도는 몇 도입니까? 8도입니다. 8도. 자, 그리고 도 중에서 특별한 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제주도는 자, 특별자치도라고 부르고, 자, 7년 전부터 제주도는 특별히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홍콩처럼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제주도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따로 가려고 있고, 그 다음에 벌써 5년 됐는데,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시.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종시는 인구는 한 20만 채 안 됩니다. 20만 채 안 되는데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러면 이제 이 특별시, 광역자치, 자치도, 도를 줄여가지고 2글자로 불러요. 2글자로. 시도라고 부릅니다. 시도. 그래서 이제 시도 하면 이제 이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에는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구가. 몇 개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등 25개의 구가 있고, 광역시에는 60개의 구가 있어요. 60개의 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처럼 60개의 구가 있고, 특히 이제 이 광역시에는 군도 있네요. 5개의 군도 있다. 광역시 군은 국토개법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가면 기장군 있잖아요. 기장군. 자,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그 다음에 인천이 2개가 있네.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이제 이 군은 아직 구로 승격이 안 된 동네를 군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세종시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기초자치단체는 없어요. 제주도도 행정구역상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지요. 근데 얘네들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행정시예요, 행정시. 그래서 자, 제주도에도 자치단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도에는 시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시군. 그래서 이제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군이 아직도 한 10개 정도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진주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경상남도 진주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 중에서 특별한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대도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도시. 그러면 대도시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도시를 대도시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법적 개념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대도시라는 개념은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서 자, 개념을 잡아놓고 있어요.
대도시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대도시라고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도시가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경상도에 창원시하고 포항시, 전라도에 전주시, 충청도에 청주시, 천안시, 나머지 7개는 경기도에 있죠. 뭐 성남이랄지 수원이랄지 안산이랄지 부천이랄지. 그러면 이제 왜 대도시라는 개념을 두냐면 분명히 대도시의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인구 3만 명인 경기도 가평군하고 130만인 수원시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는 광역시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구 더 늘어나면 이제 광역시로 승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도시라는 모든 법에 대도시가 나온 건 아니고 대도시가 나오면 지금 이제 요 이야기 먼저 할까? 이와 같은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앞으로는 이제 공법에서 행정 주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이제 나와요. 행정청이 뭐를 한다 그랬어요? 행정 주체 의사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의사결정. 그래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들은 전부 행정법이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제도를 딱 규정을 해놓고 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권한이 막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의사결정을 해요.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요, 쉽게 그냥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법이고, 6개의 법률 중에서 5개의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라고 하였죠. 그럼 주무부서 장관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농지법에서만큼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이제 기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추작해서 그냥 국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하면은 어떤 도시계 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자치단체 이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은 이제 시에는 시장님이 있죠? 그렇죠? 도에는 지사가 있고, 구에는 청장이 있고, 군에는 군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행정청이 행정주체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갑돌이가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기가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어진 것도 모르고 항상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맨홀 뚜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해서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배상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예를 들어서 진주시다 그러면 진주시장님을 상대로 소송합니까?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진주시 행정주체잖아. 행정주체. 법률관계 주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진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장은 행정청이다 그랬어요. 그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쭉 이제 열거하게 되면 너무 기니까 또 줄여가지고 불러요.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4글자로 줄여가지고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안 듣고 한 3월달에 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3월달에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도대체 고민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누구냐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지금까지 관심 없었으니까. 시도지사가 누구지 내가 알아서 뭐 하느냐 사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궁금해도 물어보도 못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물어보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학원에 오셨습니까? 빨리 합격하려고 오셨어요. 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요, 단순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운전면허를 가장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학원 다니는 거. 학원 다니면 한 20일 정도 되면은 면허증 쉽게 취득을 하는데, 저처럼 3년 걸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비 아깝다고, 그쵸? 운동장에다 줄 끊어놓고 막 트럭 빌려가지고 연습을 수없이 해가지고 소비인지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붙이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동안 쭉 축적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또 이제 반복하지만요, 시킨 대로 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즉각 물어봐요. 누구한테?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제 목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질문 오는 목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은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물론 선생님마다 뭐 질문하신 분도 싫어하신 분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니까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와서 물어보시고 끙끙 앓지 말고. 아셨습니까? 네. 그런데 공법은 질문이 없는 과목입니다. 뭘 알아야 질문하지. 네. 이제 질문을 못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창피해서. 뭐가 창피합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은 딱 하나, 부동산 공법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막 부동산 학교로 물어보고 세법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몰라요.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실례입니다. 대답 못하는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와서 뭔만 물어보셔요? 공법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장을 통칭해서 시도지사 부르면은 그럼 밑에 하급청인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군구청장, 더 줄이면 시군구청장이라고 부르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법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인데 수학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법 격언이 있죠. 예외 없는 법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거의 대부분은 약 70, 80%는 원칙이 적용이 되고 10%, 20%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급행정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겠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 장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을 했다 그랬을 때는 주로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의사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등등등의 어떤 계획들을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진주시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대부분의 내용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그게 일반적.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인데 아주 빈번한 민원 사무 같은 것들, 즉 각종 인허가,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의사결정은 주로 이제 하급행정청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100%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딱 앞으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면서 봉착하는 문제가 어쩔 때는 국토교통장관이고 어느 경우에는 시도지사고 어느 경우에는 시장군구청장은 헷갈려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역 등을 지정을 한다. 도지사 앞에 한 자 더 붙여가지고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별한 것들 있죠.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도지사가 지정을 하지 않고 의사결정하지 않고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직접 의사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용으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도시가 나오는 법은요. 자, 아까 도에서 의사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구 3만 명이 가평균하고. 자, 시 중에서 가장 큰 시가 수원시입니다. 인구 한 1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30만이 수원시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쵸? 그렇다면 대도시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대도시 시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대도시라는 개념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 대도시 시장님은 시도지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냥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생각을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도시 시장님은 시도지사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대도시 시장님 여가 있다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런데 다는 100%는 아니고 일부 권한을 도지사가 결정했던 권한을 대도시장에게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대도시가 나오면은 그 대도시에서 의사결정은 대도시 시장이 한다,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를 올려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도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행정 이제 조직 체계에 대해서 봤는데, 요 부분들은 1월달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1월달 첫 수업 할 때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애우려고만 들지 말자.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요령은요, 지금 전부 6개 법률이 3, 6, 18 해가지고 법 조문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정법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대학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법 공부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은 5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채권 총로, 계약법이라고도 하고, 채권 강로,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시험법은 아니지만 가족법, 친족 상속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학기에 이제 하나씩 하는데요. 총 5학기가 걸려요. 그러면 3학년 되면 이제 그거를 다 마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행정법, 3천여 개의 행정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법 이론을 공부합니다. 행정법 총론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되면 이제 행정법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을 법대 4학년 때 공부를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억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들어오잖아. 법 지식이 전혀 없이, 법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이 그냥 곧바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들을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우선입니까? 암기가 우선입니까?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지금 전부 그건 공감하시죠? 근데 왜 공부는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그렇게 해놓고 공부를 애우려고만 애우는 공부. 애우는 공부요? 그러니까 이제 차차 절대 공법은 애우려고 들면 안 돼요. 이 두꺼운 책을 지금 한 1000페이지 정도로 되는 책인데 그 법 조문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저도 암기 다 못하는데. 기억하는 게 기억하는 거 시험 볼 때. 차차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야지만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다. 이 말은. 계속 속으로 욕합니다. 애울 게 제일로 많은데 뭐 애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막 하느냐라고. 근데 애우려고 들지 말고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이제 당분간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책이 안 읽혀집니다. 책이.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죠. 한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이 안 읽혀집니다. 왜? 모르니까 내용을.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공부하기가. 요즘에 이제 뭐 동영상,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 실시간으로 강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요. 시간 되면은 틈틈이 많이 들으시는 것이 공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충분히 내가 듣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그때부터는 책을 막 읽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 우리 시험법인 국토개혁및이런 법률. 자, 그리고 3페이지 봐보시면, 자, 뭐, 체계도 밑에, 조직 체계도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행정작용이라는 행정행위, 행정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한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 또 4번에 행정구제. 간단한 이제, 뭐, 사전적 사직구제제도 있고,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이제 행정법 이론적인 간단한 정리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도 들어가면서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할 거니까 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고요. 4페이지 봐보시면 4번 국토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의 제도적 연영 및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약 3, 4주에 걸쳐서 4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국토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의 주요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법률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행정법은 특징이 법률 명칭이 긴 게 특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서 법 이름이 가장 긴 법률이 몇 글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찍어요 그냥. 맞춰라는 게 아니니까. 몇 글자 정도 될 가장 법 이름 긴 게 25자? 좀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63자짜리가 가장 길어요. 63글자짜리가. 그럼 그거를 일일이 할 수는 없다. 이 지금 국토 계획 및 위원회 법률도 13글자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약칭을 사용합니다. 약칭을. 그러면 이제 정식 약칭은 정부에서 쓰고 있는 정식 약칭은 국토 계획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국토 계획법. 저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주로 국토 계획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귀찮아서 막 2글자로, 3글자로 써서 뭐 국토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국계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뭐 국기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냥 의미는 없으니까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을 줄여가지고 5글자로 국토계획법. 이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2003년 1월 1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10년이 넘었죠? 시행된 지가. 그럼 2002년도까지는 우리 국토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지금 다 폐지되고 없어진 법률입니다. 국토 이용관리법이라는 법률이 2개가 우리 국토관리 체계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곳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했고 도시지역이 아닌 동네에서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토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계획법은 법률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자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토지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계획대로 개발을 해 나갔어요. 도시지역에서만.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계획 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 없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자 난개발 문제가 대두가 돼요. 심각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2번 받아버려요. 한 번은 개발제한교육 때문에 한 번 이제 위헌 판결을 받고, 그래서 개발제한교육이라는 제도는 따로 띄어가지고 독립시켜버렸고, 법을 따로 만들어버렸고, 한 번은 이제, 도로부지, 학교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개 법률을 합쳤어요. 그래서 현행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법 이름도 그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해가지고 법 이름도 만들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를 이제 또 잡아보자. 앞으로 수없이 나오는 개발이 무엇일까요? 막 머릿속에서 빙빙 돌지요? 답은 하고 싶은데 논리 정연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지만 개발이 뭐예요? 땅에다가 뭘 하는 거? 그게 개발 맞아요.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가 개발이죠. 토지 이용하는 행위가 개발인데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행위가 바로 건축입니다. 건물 짓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할 수 있게끔 바꾸는 일련의 행위들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도시화를 한번 시켜보자.
개발은 네모다. 개발은 앞으로 당분간은 건축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셔요. 개발은 무엇이다? 건축이다. 그러면 개발의 반대 개념이 뭐죠? 보존이지. 그러면은 보존이라고 뭐예요?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난개발이란 어떤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그건 보존이라니까? 건축 못하게 하는 것은 보존이지, 난개발이 아니지. 뭐, 난잡한 개발? 그게 맞죠. 그게 난개발이지, 난잡한 개발. 자, 나홀로 아파트가 대표적인 난개발의 사례인데, 농촌 같은 데 가보면, 논 한가운데 아파트 한 동 딱 있는 그런 아파트.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파트만 있어, 아파트만. 도로 정비도 안 돼 있고, 학교도 없고, 주변에 아무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건물 지었으면, 도로도 설치해줘야 되고, 애들 학교 다니는 아파트 5천 세대가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됐다. 그럼 애들 다니는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고, 상하수 시설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도로 넓혀줘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도로랄지 상하수도랄지 학교를 무슨 시설이라고 하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그 도시에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로서 그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축을 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앞으로 이 난개발이란 무엇이 부족한 개발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개념을 잡자. 개발은 개발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결을.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는 계획 없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획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개발하니까 난개발 문제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도시적, 비도시적 구별하지 아니하고, 국토를 쭉 길게 이야기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라 그랬지.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국토개법을 만들면서 국토개법에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개발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명칭 숙지하실 때도 무엇부터 수립해요? 계획부터 수립하지. 어디를 대상으로? 국토, 계획대로 이용해 가자라는 법이다.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라디오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알책이 없죠. 대부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갑다 하겠지만은 저같이 아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 신뢰가 가겠습니까? 법률 명칭조차 제대로 말도 못하는 계속해서 한 번쯤은 실수했겠지 그랬는데 계속 그러더라고.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률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특징이라는 것은 비교적인 사항이 일상해야 되고 2003년도에 시행됐으면 2003년도 이전 법들하고 2003년도 지금 현행 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놨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법 체계를 이론화됐다. 종전에는 전국을 크게 도시적과 비도시적으로 구분하고 도시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적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다 없어진 법이다 그랬죠. 법 체계가 이원적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의 두 법을 통합한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가 이론화되었다. 종전에는 2번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계획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관해서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지만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3번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어지던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전국에 확대하여 전 국토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을 하고자 한다는 시장님들에게 해당 도시 시장님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 허가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다. 기반시설 연동제도 이 법 만들면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제도하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구역이라는 제도를 새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 제도들이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제도와 허가구역 내 공공용 작포를 위하여 선매 제도를 국토계획 및 응연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자, 기본적으로 기초 인문 다지기 요 책을 한번 봐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 259페이지에 있고요. 1편 부동산 공법 학습을 위한 필수 내용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뭐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2편 국토계획위원회 법률 있죠? 국토계획위원회 법률. 네. 그러면 266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봐보시면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은 국토의 체계적 개발과 환경 보존을 위하여 선계 후개발 원칙을 확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제1절 용어라고 되어 있죠. 용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게끔 접목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엇부터 보시냐면, 행정법들은 제1조가 그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제정 목적이 이제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목적은 시험에는 출제는 안 되고요. 이 법의 제정 목적 이래 됐어요. 국토계획위원회 법률. 이 법은 우리 국토 효율적인 이용개발 보존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국토계획위원회 법률 제1조. 이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개발 보존을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계획대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 국토계획 및 이용개발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이 뭐다? 공공복리 증진 도모.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기술할 때 이제 2조가, 그 법의 2조가 그 법에서, 법률에서 또는 대통령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개법에서 용어는 무려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이 용어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용으로. 자, 그러면 뭘 먼저 보냐면 269페이지로 보시죠. 269페이지. 자, 용도 지역이 맨 위에 있죠? 그쵸? 자, 용도 지역.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重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뭔 소린지요?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도시지역, 그 밑에 관리지역, 그 밑에 시커먼데 말하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있죠. 자, 한 장 뒤로 넘겨보십시다. 자, 270페이지 보시면 12 용도지구가 있어요.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네모 박스 처리해가지고 경관치고, 경관치고 앞에 점점점 해가지고 자연수변 시가지 경관치고.
자, 미관지구, 그 밑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맨 밑에 특정 용도제한지구. 자, 오른쪽에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양가로 1번 개발제한구역. 요놈은 들어본 것 같다. 개발제한구역. 영어가 뭐 영어로? 그린벨트.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안전보호구역. 맨 밑에 5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자,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자, 용도 지역, 두 번째가 용도 지구, 세 번째가 용도 구역이었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우리 국토,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들을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약 78%는 사유지입니다. 약 22% 토지가 국공유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78%가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럼 이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 아닙니까? 그럼 그 토지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거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택이 막 밀집되어 있어요. 주택이. 전부 주택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제 땅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연탄공장 짓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 땅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처럼 이제 19세기까지는 국가가 토지 이용하는 행위를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현대국가 들어서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지를 비록 이제 개인들이 소유를 할 수는 있지만은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하는 행위를.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 토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청 센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 이용하는 행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섭하는 제도가 한 150개 돼요. 150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들에게 규제가 들어가는 제도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획일적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4개로 먼저 구분을 하는데, 아까 읽었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아직은 뭐 요거요. 자연 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요, 획일적으로. 현재 지금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모두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합니다. 토지 이용 방향은 크게 2가지죠. 개발 아니면 보존. 이 이름만 봐서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다. 도시 지역이라는 곳은 개발과 관련된 곳입니까? 보존과 관련된 곳입니까? 개발. 그렇지, 개발. 절대 어려운 건 안 물어보니까 가감하게 대답을 하시면 돼. 한 번 틀리면 쪽팔리죠? 괜찮아요. 다 처지가 똑같은데 뭐. 자, 그러면은 관리지역은요? 보존일까요? 보존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신이 없죠? 농림지역은요? 보존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보존이죠. 그죠? 이제 보존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는 농재, 농자, 산림의 nim자, 농지, 산림 보존이 주목적이고, 여기는 국립공원 딱 연상하시면 돼.
자연환경, 뭐 문화재, 국립공원 안에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 그 다음에 뭐 생태계, 그 다음에 국립공원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있죠. 뭐 해안이랄지, 뭐 수산자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이 관리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돼요. 개발을 의미하는 관리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을 의미하는 관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국토관리 체계에 있어서 정책이 개발 정책이 우선일까요? 보존 정책이 우선일까요? 자, 우리 토지는 유한하고 한번 갈아 엎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지요? 개발이 우선이에요? 보존이 우선이에요? 보존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존하되 필요하면 개발도 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4개로 구분을 해요. 도시지역은 한 20% 정도 됩니다. 농림지역이 한 50% 정도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한 8% 정도 되고 나머지 전부 이제 관리지역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획일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도시지역은 다시 개발을 시키되 무슨 기능 위주로 개발시키냐에 따라서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온 도시를 콘크리트로 접할 수는 없지요. 숨 막혀서 못 살겠지? 도시지역이지만 앞으로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보존해야 될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4개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 공부할 때 볼 거예요. 주거지역은 다시 좀 더 세분해가지고 6개,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이 3개, 녹지지역이 3개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이 총 16개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용도지역의 종류예요, 종류. 법으로 정한 이 법, 국토개혁위원회 법률에 정해놓고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용도지역이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A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도시에 있어서 이 A시의 계획으로 토지 이용 방향을 설정을 해요. 여기는 개발을 시키고 이쪽은 보존하자라고 이제 방향 설정을 딱 했습니다. 방향 설정을 했으면 방향만 설정하면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용도 지역을 정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자, 여기는 개발시키니까 용도 지역을 요놈을 정해줘야 되겠죠? 개발시킬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개발을 시키되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 위주로 개발시키냐? 여기는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시키자. 주거 지역으로. 여기는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시키자. 상업 지역으로. 여기는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시키자. 공업 지역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보존을 좀 하자. 당분간 녹지 지역으로, 그리고 관리 지역으로, 농림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딱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딱 정해줘요. 용도 지역을 어떻게 행정 절차에 의하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해주는 겁니다. 세부적인 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세포듯이 우리 국토를 이루는 토지의 최소 단위는 필지다.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의 단위고 소유의 단위고 거래 기준이 되는 토지 단위가 필지입니다. 필지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은 약 3천여만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수많은 필지 중에서 왜 내 것은 없을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처럼, 이렇게 이제, 필지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이렇게 있더라. 토지 소유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용도지역은 전부 뭐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딱 이제 정해졌지요. 그러면 이제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제도가 하는 규제는 딱 2가지 규제가 들어가요. 우리가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을 한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용도지역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어떤 규제가 들어가냐면 딱 2가지 규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해당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주네요. 그래서 종류. 나중에 건축법 가보면 건축물의 종류가 한 150개 돼요. 건축물의 종류가 150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또 이제 묶어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 것을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우리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주택. 주택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건축법에서 주택을 소유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일단은 분류를 해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빌라 하는데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것들도 이쪽으로 집어넣어 놓고 있고,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 저 어디에 사냐? 저는 아파트 삽니다. 아니,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의미하는 그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 있고, 뭐 다중주택이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고위 공직자가 사는 공간을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류, 건물 종류. 이게 뭐예요, 이게? 용도. 그러니까 곧 용도는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 B,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정해졌죠? 그럼 A, B, C는 자기 토지다 공장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왜 공장을 건축을 못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법으로 못 어겨놨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법에서 주거지역에도 공장 건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장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에다가 나이트클럽, 일학시설 건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자, A, B,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딱 10개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나머지 140개는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10개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 B, C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용도 지역별로 자, 이것도 세분된 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총 21개가 있는데 21개의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해가지고 자, 그냥 통일합시다.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심지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거 국립공원에도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있어요. 농어가 주택 같은 거. 그러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굉장히 작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죠?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가 첫 번째로 하는 규제가 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주는 그러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토지지만 내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종류가 딱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내 토지가 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주변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인 것 같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이런 규제가 들어오는지를 미처 모르고 그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거 공부하셨습니다.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이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정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규제를 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차적으로 두 번째로 그러면 A, B, C는 요 건물만 건축할 수 있죠. 요 같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죠. 그럼 2차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규모를 제한해요. 규모를.
건물 넓이하고 높이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토지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도가 한 150개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정확히는 저도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한 150개 된다 대충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법마다 규제하는 제도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대한민국 어떤 토지든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것은 용도지역이라는 제도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한 곳에 막 규정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어떤 토지도 용도지역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지역이라는 곳에다가 바로 건축 기준 두 가지를 딱 정해줘요. 건폐율이라는 건축 기준하고 용적률이라는 건축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건폐율,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건폐율이 뭐냐면, 비율이에요, 비율. 그럼 이 패자가 한자로 덮을 패자. 자, 아까 우리가 소유의 단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필지라 그랬죠. 공법에서 필지는 의미가 없어요. 공법에서는 대지입니다. 온리 대지. 건축 기준이 되는 토지 단위는 대지예요, 대지. 자, 그래서, 건폐율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대지 면적분의,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이제 법으로 개념을 잡아놔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은 땅 면적이죠? 건축 면적은 건축법에 가보면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놔요.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건 법적 개념이고 건물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보세요. A, B, C, D가 각각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네. 법으로 국가가 아무런 넓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규모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끄집어가지고 건축할 때 자기 토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려고 들겠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A도, B도, C도, D도. 자,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건물이 딱 붙어버리고, 결국은, 자, 평상시에 바람도 안 통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재라도 발생하게 되면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토지에다가 건폐율을 딱 정해줘요. 건폐율 50%다 라고 딱 정했어요. 건폐율 50%다. 그러면 이제 산수해야지, 산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산수가 필요합니다. 공법에서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A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 이건, 요게 50%단 말이에요. 계산됐죠? 건축 면적이 얼마가 나옵니까? 50. 그러니까 이 A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법적으로 제대로 넓게 건축해도 5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B도, C도, D도. 자, 이렇게 건축을 하게끔 함으로써 이렇게 수평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게 바로 건폐율이라는 건축 기준입니다. 건폐율이 크면 클수록 건물 넓게 건축할 수 있죠. 건폐율 90%다 그러면 100제곱미터면 최대 9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건폐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지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의 이 적자는 한자로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자, 그렇다면 자, 이 용적률은요 무엇을 정해주냐면 대지가 있으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게 법적 개념이고요. 자,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1층, 2층, 3층, 4층 면적을 전부 더한 게 연면적인 겁니다. 연면적. 그러면 이제 이 토지들에 대해서 용적률은 300%로 정했다라고 해봅시다. 용적률 300%. 그럼 또 산수해야지.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에 300%고 대지 면적이 100이고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가 나옵니까? 300. A가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넓이는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랬어요? A 아까 건폐율 50%다 그러면은 1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죄송합니다. 50제곱미터짜리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제 아무리 넓게 해도 50은 넘어가면 안 되지. 50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 받습니다. 법을 위반했잖아. 그러면 이제 용적률 300%가 적용이 돼가지고
300제곱미터 될 때까지 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50 안 나와요. 그래서 각층 바닥면을 전부 50으로 건축했다는 전제하에 최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6층. 50 다 다음에 6층까지 건축할 수 있죠? 6층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높이 올릴 수가 있죠. 건폐율이 크면 클수록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상업적의 최대 건폐율은 90, 용적률은 최대 1500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적이나 농림적인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거의 없죠. 그쵸? 그러니까 토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토지용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시간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 A, B,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똑같이 주거지역이다. 토지의 법적 가치는 같습니다. 같아요. 경제적인 가치, 땅값 차이가 아니고 법적인 쓰임새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똑같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갑돌이 토지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외곽에 을도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토지하고 법적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용도지역이 하는 규제는 두 가지다. 건물 종류 정해지고 건물 규모를 제한한다. 그렇다면 이 용도지역의 의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269페이지. 자, 용도지역이라 규제하는 내용이 먼저 쭉 열거가 됩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에 자, 용도는 종류를 의미한다 그랬지?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이 딱 적용이 되니까 높이가 딱 나오죠? 높이 등을 제한을 함으로써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로서 제한을 함으로써 규제를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같은 종류의 건축물끼리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역에는 주택끼리, 상업적인 일학시설끼리, 공업적에는 공장끼리 나타나야지만 이 토지가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주택, 공장, 일학시설을 짬뽕 해놓게 되면은 토지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두 번째 좀 맨 끝에 나오죠.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공부할 때는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거기다가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요 책은 12월 달에 수명이 다 하니까.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거기에다가 딱 밑줄 긋고 별표를 한 2개 정도 치셔요. 이게 이제 시험용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의 토지에는 동시에 2개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거지역도 되고 상업지역도 되고 그런 토지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용도지역만 부여가 됩니다. 절대로 중복지역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은 지역을 말한다.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관리계획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아무런 설명 없이 한번 읽었을 때 하고 용도지역이라는 제도가 이런 제도, 이런 규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읽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읽다 보면은요, 그 세 줄 정도는, 안 보고도 그냥 쭉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 용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뭔만 기억하시면 돼. 용도지역은 여기 의의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 등은 빨리 이제 내 걸로 이제 공부할 때, 제도 공부할 때 종류 등을 쭉 숙지를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